네,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사회복지 실천과 목적,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사회정의의 증진이 나왔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삶의 질 증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가능성.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정의 증진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삶,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가능성과 잠재력, 그 다음에 개인과 상호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 상호 증진이죠. 그러면 이제 개인이 조직에게 효과적으로 순응하도록 원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뀌었죠. 일단은 정답이 이거고, 자, 개인이 조직에게 순응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이 개인에게 맞춰서 개인의 삶을 유지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 욕구에 반응하는 조직. 자,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과 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어떻게 보면 개인이 조직에게 순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혼동되기 쉬운 문장인데, 그러니까 개인은 조직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사람에게 순응하도록, 반응하도록, 이렇게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은 뭐 쉬운 문제죠. 이제 이용하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간접 민간기관의 예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어디가 이용시설이고 어디가 간접기관이고 어디가 서비스기관이냐 이거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지관, 아동센터, 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 이용시설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요 쉼터도 혼동될 수가 있는데, 요것은, 이용시설이 아니라 거주시설입니다. 그래서 보면, 센터는 여기 나와있죠? 센터, 복지관, 센터. 그러니까 이용시설이죠? 일단 이거 잘못했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용시설하고 민간기관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데죠? 이것이 뭐예요? 어떤 기관이나 자치단체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건 민간기관이죠. 정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간 영역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용자 시설하고 민간 시설, 그다음에 거주 시설, 그 중간, 그러니까 이용자 거주의 중간 능력, 그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데, 이것이 이제 간접 서비스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바르게 나열한 것이니까 5번이 맞겠죠? 다음 3번,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것이죠. 이제 사회복지사는 이제 전문직이라고 그러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되실 때 그린 우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린 우드에 대해, 그 다음에 홀이라는 학자, 그린 우드, 이 두 학자가 주장한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니까, 전문적인 이제 이론 체계가 있어야 되겠고, 개인의 변화와 사회적 혁신에 관심을 두고, 그다음에 미시 거시적인 개입 방법을 모두 이해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그리고 타분야 전문가와 협업을 위해서 고유한 정체성의 발전은 불필요하다. 이거 잘못됐죠?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고유의 정체성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발전이 불필요한 게 아니죠. 함께 협업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니은, 디귿만 맞는 거죠. 문구상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던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 사회복지사의 가치 갈등이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 윤리 강령 부분과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근무를 하면서 충돌하게 되는 부분, 윤리적인 충돌, 뭐 가치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었죠. 자, 윤리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치 갈등에 대응하는 첫 단계는 가치 갈등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맞죠? 자, 윤리적 결정에 따른 결과의 모호성으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결과의 모호성으로 딜레마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하자니 A 하자니 B가 문제고 B 하자니 A가 문제고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자, 기관의 목표가 클라이언트 이익에 위배될 때 가치 상충으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게 잘못됐죠? 가치 상충이라는 것은 기관의 이익이냐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의 이익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 상충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 상충이죠. 이 기관의 목표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도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기관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역할이잖아요. 의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치 상충이 잘못된 모양이죠. 일단 잘못된 것은 이거고. 자, 5번은 뭐예요? 자, 윤리적 결정을 위해서, 자, 루엠버그와의 돌봄고, 이거, 생명보호소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 기준에서 그 가치 상충이냐, 윤리 상충이냐, 각각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적인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묻는 문제였었죠. 다음 5번, 이것도 이제 윤리에 관한 건데요. 자, 사회복지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거두시오.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사회복지사를 배우면 사회복지사가 윤리 강령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자꾸 읽어서 그것을 이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윤리라는 의미는,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지켜야 될 이럴 사항이잖아요. 이게 어떤 뭐, 법으로 제한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자, 사회복지사는 원조 가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안 돼. 맞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안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자, 루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보호가 최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윤리 강령이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자, 법적 제재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게 잘못됐죠? 윤리라는 것은 가치적인 면으로서 개인의 양심적인 도덕적인 면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국가 자격이므로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국가가 채택된다. 이것도 잘못됐죠? 국가가 채택한다. 이것도 잘못됐죠?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합니다. 정답은 기업과 니은. 요게하고 요게 맞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6번, 사회복지사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사회복지사 역할. 사회복지사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왔듯이 뭐 옹호자, 계획자, 연구자, 교육자, 뭐 중개자, 중재자, 조종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거였었죠.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은 옹호는 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죠. 권익변호. 자, 계획자는 뭐 기획하는 것이 맞겠고, 연구자, 효과, 평가, 교육은 지식과 기술, 맞죠? 자, 중개자는 조직이나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중개는 뭐예요? A하고 B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조직이나 집단의 갈등을 해결한 것은 중간에서 협의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중개가 아니고 뭐예요? 중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라는 말하고 중개란 말하고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중개를 해주는 게 아니죠.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잘못됐죠. 그래서 나머지 뭐 조종자부터 해가지고 그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건 단편하게 나왔는데 이 말을 좀 길게 풀면 좀 어렵습니다. 해결하기가. 그래서 정확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7번. 문화적인 다양성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자, 다문화주의는 문화 상대주의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문화 상대라는 거. 이게 절대의 반대죠. 자, 절대라는 것은 꼭 그 부분만 고수하는 거고, 상대라는 건 뭐예요? 상대에 비례해서 협의가 되는 거죠. 자, 다문화는 뭐예요? 모든 문화가 함께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다문화는 뭐예요? 예. 문화 상대주의로서 그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타 문화를 함께 공존하게끔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그러면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다르다는 얘기인데 왜 다른지를 볼까요? 자,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에서 기술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아니죠? 이렇게 되어졌죠. 자,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위해 소수자의 동화가 아니라 다수자의 동화가 되어야 되겠고,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중립적인 실천이다. 이거 잘못됐죠? 고려해야 되겠죠? 자,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윤리 강의에 명시된 다문화적 역량 증진 의무를 준시해야 된다. 윤리 강의에는 다문화적인 역량 경과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 없는 사항이었고요. 설사 5번이 좀 혼동됐더라도 이 다문화는 문화 상대주의다. 이 의미를 알고 계시고, 지금 이 다문화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자들은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 예전에도 똑같은 지문이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가 이런 이제 지문적인 보기적인 측면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죠. 자, 우선 이제 7번은 1번이 잘못됐었고요. 그 다음 8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실천 접근이 등장하기 전에 이를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건 이제 문제가 조금 난해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사회복지 실천 접근이 등장하기 전 이렇게 했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 실천이 이제 개별적 접근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접근이 이것이 195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전에는 통합적 접근이 아니었었죠. 자, 그래서 이 박스를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된 원리에 기반의 원조.
그 다음에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이 대표적인 게 되겠고, 다양해지는 사회 문제에 분화된 조건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1번 보시면, 자, 리치먼드의 사회진단 진출 출간, 그 다음에 기능주의, 진단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잘못됐죠. 자, 기능주의보다 이 진단주의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자, 리치먼드의 사회진단 출간, 기능주의 등장, 한국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리치먼드의 사회진단이 이게 1917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기능주의가 이게 1930년대.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이것이 197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서는 맞죠? 순서는 등장. 근데 이거 문제가 뭐예요? 사회복지 실천이 등장하기 전, 그러면 통합적 접근이 진행되기 전, 1950년대 이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70년이니까 잘못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주의 실천의 확대, 리치먼드 사회지단, 한국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자, 이것도 금방 나오죠? 연대별로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기능주의 등장,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 실천 3대 방법론의 분화. 요것은 이제 1930년에서 50년 사이. 1930년에서 50년대 사이. 그리고 이제 플락스너의 사회복지 전문성 비판은 1915년입니다. 이 플락스너 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5번은 그럼 이제 플락스너의 사회복지 전문성 비판했다. 요것이 1915년. 근데 뭐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 얼마였어요? 1917년이었었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3대 방법론으로 분화됐다. 분화된 게 뭐예요? 사회복지 실천 3대 방법론으로 분화됐다. 1930년에서 50년이니까 이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그 연관성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 접근의 배경, 전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순서에 대해서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았었어요. 다음, 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체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어떤 그 계단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집단, 지역, 이런 부분을, 별도로 분화하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죠. 통합적이고, 총체적 접근이요. 자,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거니까, 자, 사고의 틀을 개인 중심에서 전체 체계로 확대했다. 맞죠? 자, 경계, 환류, 엔트로피 등 기능적인 체계를 설명했다. 맞죠? 기능적인 체계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문제에서 진단과 기능이 나왔었죠. 진단주의에서 기능주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진단이라는 것은 일부분에 대해서만 갖다가 그러니까 병리적인 관점으로, 자, 이 환자는 요게 문제다, B가 문제다, 딱 하나만 갖고 했던 거죠. 근데 체계론이 뭐예요? 자, 통합적이고 총체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진단에서 기능이라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그 환자를 치료했다는 거죠. 그리고 3번, 자, 문제 현상에 대한 분석 틀과 분석하면서 분석 틀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개입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적응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아주 달콤한 함정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개입 방법이 아니었었죠. 다양한이죠. 다양한 개입 방법이죠. 왜요? 통합적이고 총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사회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체계를 둘러싼 변수들이 상호 관련된 전체라. 그 다음에 동기결성과 다중기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동기결성이라는 것은 이제 방법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중기구 결성은 다양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번 문제도 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했느냐. 자,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다음에 10번. 자, 이 부분 병리전 관점과 비교한 강점 관점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뭐예요? 일단 진단과 기능을 전체적인 비교적인 측면을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강점 관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내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거였고, 병리적인 관점은 반대로 의사가 어떤 문제를 콕 집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였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옳은 거니까. 자, 클라이언트 문제에 초점을 둔, 아니죠? 이것도 병리적 관점이죠.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입니다. 아니죠?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 보조죠. 그리고 변화를 위한 자원은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이다. 이것도 잘못됐죠? 개인, 가족, 장점, 능력. 그러니까 이 강점, 관점을 알고 있으면 이거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전의 초점을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전한다. 맞죠? 과거와 현재의 미래로 전한다. 이것이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강점은 용기와 낙관주의 같은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뭐예요? 개인적인 예시로 한정한다. 이게 잘못됐었죠.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힘입니다. 총체적 힘. 그 다음에 이 강점, 관점, 그러니까 인파먼트의 역량 강화의 그 요소,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잘못됐고요. 다음 11번. 자, 컴퓨터가 갤러리의 6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여러분이 핑크스와 미나한의 4체계에다가 두 가지를 더 합해서 컴퓨터가 갤러운의 6체계가 나왔죠. 자,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자, 표적이라는 것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체계. 자, 맞죠? 자, 클라이언트 체계는 뭐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체계. 이것도 맞고. 3번 변화 매개 체계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상호작용하는 체계. 이것이 잘못됐죠? 변화를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매개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된 변화를 목적으로 특이하게 고용된 어떤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 잘못됐고, 다음 계속 보면요. 자, 전문가 체계는 뭐 말 그대로, 자, 변화 매개체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체계나 전문가 체계 맞고요. 자, 의뢰 응답 체계는 뭐예요? 서비스를 요청한 체계와 그러한 요청으로 서비스 기간에 오게 된 체계. 자, 이것도 쉽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핑크스와 미난의 4체계에다가 이 전문가하고 의뢰 체계 여기 두 개가 합쳐가지고 6체계가 됐거든. 하나 여기도 한 게 뭐냐면 이제 행동 체계가 있잖아, 말로. 그럼 6개가 되죠? 기도 6체계가. 행동체계는 그 변화와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이제 이것이 행동체계죠. 그래서 이 6가지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순 암기식이 아닌 그 풀이적인 면으로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12번. 자, 인파먼트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은 앞에 나왔던 그 10번과 비슷하죠? 강점, 관점이라고 그랬었죠? 자, 인파먼트는 개인, 대인 관계,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 자,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거나 권리를 농후하는 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모델의 이념적 근원은 레이놀즈 활동에서 찾을 수 없다. 이거 잘못됐죠? 기억, 니은, 이게 맞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파모트 모델이라는 것은 강점, 문제결, 역량 강해들은 인부간 운동에서 찾아보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답이었고요. 다음 13번. 다음 내용 중 모두 충족하는 원조 관계죠. 원조라는 게 서로 돕는 거죠. 봤을 때 기본 요소입니다. 자,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책임감, 그리고 관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신뢰와 일관된 태도. 자, 클라이언트 문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자,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거 뭐야? 상호 존중이죠? 그럼 뭐예요? 수용, 존중, 일치성, 헌신과 의무, 건의와 권한. 근데 수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심판적인 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BS택입니다. BS택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비통수, 비자비, 비심판적인 태도, 통수, 자발적인 태도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것은 비심판적으로 태도를 받아들이는 거고, 존중은 클라이언트를 존중합니다. 일치성은 일관성 있는 거고, 건의와 권한,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그 전문 지식, 경험을 갖추고 지위를 맡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니까 헌신과 의무가 되겠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14번. 자, 전문적인 원조 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비해 우월적인 관계를 가진다. 잘못됐죠? 원조 관계니까,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관계를 맺는다. 자, 이 말이 중요하죠? 정해진 기간 동안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시간 제한적이에요. 맞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달성 시 어떻게 돼요? 달성 시 종교를 하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잘못됐어요? 사회복지사 욕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되는 거고, 4번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가 공동으로 책임이다. 맞는 거고, 자, 전문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통제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신과 원조 방식에 대한 통제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신과 원조 방식, 그거에 대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방금 이제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데 그게 아니죠. 공동 책임은 아니죠.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워커가 책임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정해진 기간 동안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주기 위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다음 15번. 자, 전문적인 관계 기본 원칙 중 다음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BS택의 7대 원칙을 알고 있으면 쉽게 해용되는 거죠. 자, 문제 해결자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문제 해결은 클라이언트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법률에 따라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클라이언트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서 다양한 대안을 알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예, 클라이언트의 뭐예요? 자기 결정권이죠.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권이 되겠고. 다음 16번.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진행한 면접이네요. 면접은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죠.
평가 면접, 실외 면접 다양한 있는데 여기 박스 내용을 보시면 자 학대 의심 사례를 의뢰받았어요. 그래서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을 만나서 여기 보면 자, 학대의 내용을 파악했다 그랬죠. 그리고 어르신의 정서 상태와 욕구를 확인하는 면접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 사항이 어떤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정보 수집 면접이었고,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17번. 이것도 박스 문제죠. 자, 클라이언트가 보여준 언행들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해석이죠. 요약은 말 그대로 축약하는 거고, 직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행동, 이런 불이치된 것을 직시해 주는 거죠. 관찰은 주의 깊게 보는 거고, 초점화는 뭐예요? 자, 이야기 흐름을 이제 바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서 제공, 결정적인 요인을 찾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해석이죠. 그 다음 18번, 자, 문제 욕구를 확인하여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자, 여기서는 초점은 이거죠.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부합하는지. 첫 번째 어디에요? 접수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인테이크라 그러죠. 접수 단계에서 기관이 그 서비스 진행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사정을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그건 인테이크가 되겠고. 19번. 자, 의뢰네요. 이것도 이제 그 어떤 기관이라든지 외부에서 의뢰를 받았을 때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모두 옳은 곳을 고른 것이며, 자, 클라이언트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겠고, 자, 의뢰하는 기관과 서비스의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하고, 그렇죠? 클라이언트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됐고, 자, 의뢰된 기관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적절히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 정답이 나왔죠? 네, 이것도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기억, 누구 의견이요? 자, 20번. 자, 사정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남편의 일 중독 문제를 자신이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 하는 이제 욕구로 바꾸어 진술하는 것을 무엇이라나,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뭐, 문제를 형상화되든지 정보,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일단은, 아내에 대한 무관심이 있었죠. 그죠? 남편이 일중적으로 자신의 이제 가치를 모르는 거죠. 자, 이것이 뭐예요? 문제죠, 일단.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존중받고 싶은 욕구죠. 남편에게 자, 존중받고 싶은 욕구잖아요.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충족되지 못한 욕구죠. 충족되지 못한 욕구니까 문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성을 하는 거죠. 뭐 발견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한다는 얘기죠. 이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건 문제 형성이 되겠죠.
자, 다음에 21번 문제, 가계도죠. 이건 뭐 늘 나오는 문제죠. 보엔의, 가계대는 3세대죠. 3세대의 그 가계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가족력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거네요. 자, 가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다. 가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는 게 뭐예요? 가계도가 아니라 생태도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자, 구조적인 및 가족관계적 측면. 자, 다세대, 여러 세대의 가족의 정보. 자, 가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1세대, 2세대, 1세대 가지고 요 세대별로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세대 간 반복되는 관계 유형을 찾고, 자, 통찰력을 갖게 한다. 나머지 맞는 내용이죠. 다음 22번. 자, 마지막 단계죠. 종결 단계의 사회복지사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행동이죠. 문제는 옳지 않은 거네요. 자, 클라이언트가 이룬 성과를 확인한다. 맞죠? 성과 확인. 자, 그러니까 종결되면 클라이언트가 아쉬워할 수 있겠죠. 그런 상실감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자,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클라이언트의 어떤 심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은 다루지 않는다. 아니죠? 부정적인 감정도 같이 다른.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솔직한 표현이죠. 이런 솔직한 표현을 하려면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비언어적인 메시지든 이런 부분에서 워커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23번 사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사례관리가 나온 배경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첫 번째가 통합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간접 서비스가 결합된 거고, 자, 포괄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전통적인 사회복지 방법과 전혀 다른 실천 방법이다. 아니죠? 그 사례관리라는 것은 따로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 조직이나 개별사회복지 어떤 실천의 기반을 통해 가지고 나온 거니까 전통적인 사회복지 방법론에서 이어져서 나온 거죠. 자, 이게 옳지 않은 거니까 이게 잘못됐고, 자, 기관의 범위를 넘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과 점검을 강조한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라는 게 어떻게 하나에서 뚝 떨어져 온 내용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가 이 사회복지 실천이나 실전 기술은 과거서,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주면 딱딱 단절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계승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승발전된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 아니죠. 다음 24번. 이것도 이제 사례관리 문제죠. 자, 사례관리의 사정, 어세스먼트죠. 사정관계가 뭐예요? 그 정보를 유집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의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을 확인하고, 맞죠? 그런데 디귿에 보면 계획된 서비스의 전달 과정 추정, 이것은 점검이죠. 사정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정을 하면 계획을 하고 개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 및 평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정에서 해야 할 일, 계획에서 해야 할 일, 개입,
점검,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 사정하고 계획 관계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의 영역, 계획의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 자, 7,000원, 그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이죠? 자, 사례관리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이라는 건 여기서 영어로 나왔죠? 모니터링, 계속 보고 관찰하는 거죠? 자, 산출 결과를 검토하고, 서비스의 최종 효과성을 검토한다. 최종 효과성은 뭐예요? 평가죠? 이게 잘못됐죠? 그리고 서비스 계획의 목표 달성 정도를 검토하고, 정도를 검토. 그다음 서비스 계획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를 검토. 클라이언트의 욕구 변화를 점검해서 서비스 계획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 다 맞죠? 검토. 근데 이 최종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이게 아니죠. 이것은 이제 최종 효과성은 검토가 아니라 평가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번이 잘못된 거죠. 이번 시간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